몇 년 전, 나는 형의 아들인 조카 민준이를 알게 되었다. 민준이는 유달리 쾌활하고 활발한 아이였다. 그 특유의 장난기와 에너지는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부모님에게는 꽤나 큰 걱정거리였다. 민준이는 종종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했으며 주의 산만함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성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준이가 ADHD 진단을 받았어. 형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던 나는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망설여졌다. 그런데 다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형과 형수는 한동안 민준이의 행동 변화를 느꼈기에 여러 심리학자와 상담을 진행했다고 했다. 다양한 평가 과정 끝에 결국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신경자극제였다. ADHD 관리의 일환으로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신경자극제를 어린아이에게 처방함에 있어 형과 형수는 크나큰 윤리적 갈등을 겪었다. 형은 집안에 쌓여있던 책들을 꺼내 읽고 인터넷에 여러 글들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해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흔히들 오해하는 바와는 달리 ADHD의 약물 치료는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으며 신경자극제는 두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하여 주의력과 집중력을 개선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약물이 즉각적인 해답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형과 형수는 다른 부모들과의 토론이 있는 ADHD 부모 모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형은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아이의 필요에 맞춰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 후 형과 형수는 전문의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민준이에게 꼭 필요한 치료법을 찾기로 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체계적인 행동 치료 및 상담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 후 몇 달이 지나 나는 민준이를 다시 볼 기회가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쾌활했지만 이전보다 더 집중력이 좋아진 듯했다. 무엇보다도 민준이의 부모님은 그들의 선택에 대해 안심한 모습이었다. 민준이가 필요한 도움을 받아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믿음이 가슴속에서 확고해졌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번 일을 통해 나는 ADHD에 대한 많은 오해가 해소되었으며 단순히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교정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맞는 올바른 지원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견 없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이었다. 이 긴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분명히 이해와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언제부터였을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들어하게 보는 것이 일상의 루틴이 되어버렸다. SNS에 들어가 어제 밤 사이에 올라온 친구들의 게시물을 체크하고 재미있는 밈이나 최신 뉴스를 탐색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안락한 루틴이 나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학생 시절에는 친구들과의 소통 수단으로만 여겨졌던 SNS가 이제는 일종의 의무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좋은 식사를 하거나 특별한 장소를 방문할 때마다 그것을 기록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어떤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SNS에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 수와 댓글 수를 확인하며 작은 성취감이나 때로는 실망감을 느낀다. 그러나 어느 날 SNS 상에서 무심코 확인한 친구의 사진 한 장이 나에게 작은 충격을 주었다. 어느 친구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나로서는 갑자기 그 친구와 비교되며 조바심이 들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렇듯 SNS상의 모든 컨텐츠가 의도치 않게 나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나는 그것이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다. 긍정적인 순간들도 많지만 무수한 정보와 타인의 삶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불안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이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먼저 SNS 사용 시간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앱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접속하도록 했고 몰입감을 줄이기 위해 알림을 끄기도 했다.
또한 SNS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팔로우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해졌다.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동기부여가 되는 콘텐츠만을 남겨두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일상 자체의 가치를 찾는 것이었다. SNS에서 좋아요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소중한 순간들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필요했다. 혼자서 산책하며 느끼는 공기의 신선함, 좋은 책 한 권을 읽으며 얻는 만족감, 저녁 하늘의 아름다움 등은 모두 기록되지 않더라도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부분이었다. 결국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체크하며 SNS가 나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변화였다. 물론 완전히 멀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잊지 않도록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SNS가 긍정적이고 건강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소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수지는 어느 날 문득 가벼운 두통과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를 걱정으로 여겨 곧바로 인터넷에 접속했다. 인터넷은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무한한 바다였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달렸다. 수지는 검색창에 자신의 증상을 입력했고 수많은 결과가 나타났다. 어떤 웹사이트에서는 그녀가 단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이라는 간단한 진단을 내렸고, 또 다른 곳에서는 심각한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그녀는 이 두 극단적인 정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수지는 먼저 유명한 블로그 플랫폼에 개인 블로그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비슷한 증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들 중 몇몇은 스스로 내린 진단과 치료법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정확한지 확신할 수 없었다. 추천된 몇 가지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변경이 합리적으로 들리긴 했지만 수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으로 수지는 건강 관련 포럼을 찾아갔다. 이곳은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었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몇몇은 자신의 의료 배경을 밝히면서 증상을 설명하고 조언을 제공했다. 수지는 여기서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조언을 얻었지만 여전히 무엇이 사실인지는 불확실했다. 수지는 마침내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두통과 피로감의 다양한 원인과 함께 증상이 지속될 경우의 대처법, 그리고 언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정보를 통해 수지는 자신의 증상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지는 왜 각기 다른 플랫폼에서 이렇게 다른 정보가 제공되는지를 궁금해했다. 그녀는 정보의 출처와 제공자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 결과 수지는 단일 출처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출처를 비교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녀는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좀 더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어떻게 정보를 걸러내야 하는지를 배우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수사는 건강 정보를 얻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 예를 들어 공식적인 의료기관과 검증된 정보 제공자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경험을 통해 인터넷 건강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발전시켰다. 이 이야기를 통해 수지는 단지 단순한 검색을 넘어서 정보의 진위를 평가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결정을 내리는 길을 찾았다. 그녀는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며 올바른 건강 정보를 얻는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의 가치를 간과하고 살아간다. 나 역시 그랬다. 하루하루가 피로로 덧칠된 나날이었고 언제부턴가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다. 수면이 인생을 바꿔나눠도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게 어때? 친구의 말에 호기롭게 동의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수면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인터넷과 책,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이 단순히 잠의 양만이 아니라 질에 달려있다는 말을 듣고 이상적인 수면 루틴을 설계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번째로 수면 시간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이러한 패턴을 유지하려 했었다. 이는 몸의 생체의 리듬을 일정하게 만들어 수면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었다. 수면 앱을 이용해 잠들기 전 알림을 설정하고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누적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이 피로하지 않게 되었고 더 쉽게 잠을 청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나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 외에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온도를 유지하려 했다. 이상적인 온도는 보통 18도에서 20도 사이였고 내 침실을 그에 맞게 조절했다. 이불과 베개 역시 마음에 드는 것으로 바꾸고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해 라벤더 향기를 방에 퍼뜨렸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신기하게도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나는 마인드풀니스를 수면 루틴에 추가했다. 잠들기 전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를 통해 하루의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10분에서 20분 사이의 짧은 명상이지만 이는 나에게 대단한 안정감을 안겨주었고 마음 깊숙이 잠재된 긴장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면 습관을 개선한 지 석 달이 지났다. 이제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친다. 무엇보다 작은 변화가 모여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친구의 말이 진정 내 인생을 바꿔놓았음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오늘도 나는 잘 준비된 침실로 향한다.